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장세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3사 모두 이제 2021년에는 다 같이 이제 덩치를 키우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덩치가 이제 고만고만해진 거죠. 거래 규모를 보면은 전부 다 3천억 원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서로 큰 차이가 없이 비등한 수준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치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 야근은 하지 마시고 빨리 집에 와서 들어도 좋고요. 쉬는 날 멍 때리면서 들어도 아주 좋은 그런 방송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하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3일 전에 어떤 댓글이든 악플은 좀 안 되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께 저희가 1개월 이용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아웃스탠딩을 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라든지 PPL에 굉장히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편하게 help@outstanding.kr로 메일을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예. 네. 예, 요즘 저희가 스타트업의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핫한 그런 영역이 있었죠. 최근 몇 년 동안. 네. 바로 명품 플랫폼 영역이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반란이라든지 트렌비라든지 머스티시라든지 네. 이런 사업자들이 등장을 했고, 벌써 수백억씩 펀딩을 받아가지고 정말 기업가치 수천억 원을 이루고 맞아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 이들의 상황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고, 하지만 그래도 명품의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걸 다뤄줄 분은 강기목 기자인데요. 한번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강기목 기자입니다. 예, 저희 얼마 전에도 저희가 마켓컬리에 대해서 다룰 때 너무나도 그런 뛰어난 그런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갔었죠. 오늘도 비슷하게 저희가 다가가려고 하고요. 그러면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궁금한 나눠보시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도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까 용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1년에 그 머스티, 발란, 트렌비 같은 명품 플랫폼들이 굉장히 잘 나갔고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막 연예인 광고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김희수님 나오고 막. 이때가 리즈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티, 발란, 트렌비 이런 명품 플랫폼들이 코로나 시기에 리즈 시절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핫해졌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해외 면세점도 못 가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명품을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또 MZ세대들의 명품 소비가 예전보다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시장이 디지털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지고 좀 손쉽게 명품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명품 소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명품 시장이 핫해지면서 플레이어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경쟁이 계속 심화가 됐죠. 근데 문제는 서로 큰 차별점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좀 각인이 돼야 되니까 당시에 이 명품 플랫폼들이 취했던 전략이 엄청나게 많은 광고 선전비를 쓰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명품 플랫폼들이 핫하다 하니까 투자금도 이제 많이 몰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머스티, 발란, 트렌비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TV 광고로 아마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머스티는 주지훈, 트렌비는 김희애, 김우빈, 발란은 김혜수 씨가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A급 배우들이 나오는 이제 TV 광고들을 보고 저 기업은 뭐지? 이렇게 좀 호기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이 정말 아까 리즈였다고 서로 언급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실적에 또 좀 나타났는지 2년 전이긴 하지만 2021년 실적은 좀 어땠나요? 네, 이 광고 선전비랑 마케팅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태웠던 만큼 효과는 있었어요.
머스핏이랑 발란 트렌비 전부 이제 확실히 덩치를 키우는데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3사 모두 2020년에 비해서 매출이 이제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거래액도 굉장히 확 늘었어요. 이제 발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거래액이 500억 원대였는데 2021년에는 이 3천억 원대로 확 뛰어 올랐거든요. 근데 또 다 같이 적자를 낸 것도 똑같았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광고 선전비에 워낙 많은 돈을 쓰고 또 거래 규모가 늘면 각종 비용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사 모두 적자 규모도 이제 같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발란은 적자가 60억 원대에서 185억 원이 됐고 트렌비는 100억 원대였는데 300억 원대로 적자가 늘었고요. 머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 흑자 경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처음으로 100억 원대로 적자를 이제 내게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성장세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요. 3사 모두 이제 2021년에는 다 같이 이제 덩치를 키우는데 이제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덩치가 이제 고만고만해진 거죠. 거래 규모를 보면은 전부 다 3천억 원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서로 큰 차이가 없이 비등한 수준까지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골 때리는 상황이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다 명품 플랫폼들이 고만고만하지만 핫한 느낌이 있었는데 한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약간 조금씩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던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나름대로 리즈 시절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 이제 엔데믹 분위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명품 소비 심리가 확 꺾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머스티, 발란, 트렌비 이렇게 명품 플랫폼들이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와중에 뭐 롯데, 신세계 이런 대기업들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카테고리를 계속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과도 이제 경쟁해야 될 상황에 이제 처한 거죠. 그리고 또 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사실 명품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명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비용을 많이 태우더라도 시장을 먼저 먹자,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위해서 워낙 좀 공격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좀 계획된 적자가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회의적인 시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현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소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시장은 또 얼어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닌가? 런웨이가 얼마 안 남은 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근데 또 스타트업 씬에서는 좀 1등이 되어야만 살아남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마냥 비용 통제를 하기에는 그것도 또 마땅치 않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너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예, 그러면 이제 지금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2022년 실적이 나왔는데 3사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요? 그러면? 네, 2022년에도 매출이 성장을 했어요. 3사가 그 머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65% 정도 성장해서 330억 원의 매출을 냈고요. 발란은 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성장을 해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트렌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영국, 이탈리아 같은데 이제 해외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결 기준 공시를 안 했었어요. 2021년인 거죠? 네. 근데 2022년에는 이제 연결 기준 감사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매출이 963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매출이 882억 원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란하고 머스틱이 매출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일단 숫자상으로 보면은 발란이 매출을 가장 많이 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발란이 가장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3사가 좀 비즈니스 모델이 각자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네. 말씀 주신 대로 발란이 이제 매출 규모랑 성장세 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명품 플랫폼 매출을 이제 액면 그대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라는 걸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 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이 2배 차이 난다고 해서 2배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매출을 잡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명품 플랫폼들은 이제 상품을 직접 사와서 판매하는 직매입 판매나 아니면 뭐 부티크, 국내 사업자들을 입점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오픈마켓, 이렇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죠. 그 외에 뭐 광고 수익 같은 게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상품 직매입 판매랑 오픈마켓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매출을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조금 다른데요. 상품 직매입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 금액 전부가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오픈마켓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매출은 판매 수수료만 이제 매출에 잡히게 돼요. 그래서 상품 직매입 비중이 좀 클수록 매출 규모를 좀 커 보이게 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더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직매입 판매 비중과 그다음에 오픈마켓 수수료 비중을 좀 파악을 해야 좀 어느 정도 더 깊게 좀 알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좀 3사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머스티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예. 우선 머스티부터 보면요. 머스티에서 원래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이제 주로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오픈마켓 수수료 매출은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보통 플랫폼 매출 이렇게 이제 기재가 돼 있고 상품 직매입 매출은 상품 매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머스티는 실제로 보면은 2021년도에는 플랫폼 매출이 상품 직매입 매출보다 많았어요. 근데 22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상품 매출이 193억 원이고 플랫폼 매출이 137억 원으로 상품 직매입 비중이 늘었어요. 그래서 상품 직매입을 하면 이제 재고를 떠안아야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이제 져야 되는데 대신에 좀 마진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화에 좀 유리한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머스티시 혹시 수익화를 위해서 직매입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좀 수정했나?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머스티 측에 좀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뭐라고 대답을? 근데 머스티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직매입 비중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실제로 2023년에 확보한 직매입 상품과 판매 물량도 2022년에 비해서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했고요. 이게 근데 왜 이전보다는 왜 늘렸냐 하면은 직매입 물량을 이제 직접 확보하면은 고객한테 좀 인기 있는 모델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해외 부티크랑 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도 좀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뭐 직매입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좀 유지를 하고 뭐 직매입 비중을 뭐 앞으로 엄청 늘릴 거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네. 경쟁사가 직매입으로 매출이 커 보이니까 혹시 그런 거에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그럼 좀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좀 이것 때문에 매출 규모를 늘리거나 아니면 뭐 수익화 측면에서 아무래도 있어 늘리려고 보이니까. 하는 게 아닌가? 그 전략 수정을 이쪽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답변을 준 거에 그렇죠. 따라서는 오픈마켓에 그래도 비중을 계속 둘 것이다라고 답변을 받기는 해서 그럼 그게 맞는 얘기겠죠? 네, 뭐. 네, 일단 그 회사 측에서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반란하고 트렌비는 어때요? 네, 반란은 이제 머스틱과 달리 초창기에 이제 해외 부티크에 직접 물건을 이제 사입해서 판매하는 모델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 비즈니스를 보면 이제 완전히 플랫폼 사업자가 됐어요. 현재는 오픈마켓 비중이 95%라고 반란 측이 이제 직접 밝혔고요. 근데 이제 표에 보면은 상품 매출이 여전히 큰 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해외 부티크 입점 매출이 상품 매출로 잡혀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렌비도 오픈마켓 비중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3사 모두 지금은 이제 오픈마켓 상품 직매입을 병행을 하고 있고 오픈마켓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오픈마켓 하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이 좀 나으니까. 네, 아무래도 뭐 재고 부담이나 그런 면에서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 2021년까지 뭐 실적을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번에 2022년에 손익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좀 3사가 어떤가요? 비교를 해보자면. 예. 네. 2021년에 이제 세 곳이 치킨 게임 같은 걸 벌이면서 적자 규모가 이제 확 늘어났잖아요. 뭐 그때도 이제 톱스타 내세운 TV 광고를 진행하고 하면서 지출한 광고 선전비를 너무 많이 지출해서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 이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됐었어요. 근데 2022년에 보면은 세 곳 모두 적자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머스티스는 2021년에 100억에서 2022년에는 168억으로 영업 손실이 늘어났고요. 발라는 2021년 185억 원에서 2022년에는 373억 원으로 영업 손실이 이제 2배 늘어났고요. 트렌비만 유일하게 적자를 줄였어요.
2021년에는 303억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207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적자 규모가 작은 거는 아니죠. 2022년에도 되게 영업 손실이 큰데 2022년에는 어디에 돈을 이렇게 썼길래 영업 손실이 큰 것일까요? 네, 그 지출 내역을 보니까 2022년에도 여전히 광고 선전비에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곳이 하반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고 좀 적자를 줄이고 런웨이를 늘리기 위해서 비용 통제나 여러 좀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사업 보고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통으로 잡히니까. 통으로 잡히니까 그 뭐 추이 같은 거는 이제 아직 반영이 잘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봤을 때는 2022년에 2년 광고 선전비 지출 규모가 2021년보다도 더 뛰었어요. 그래서 머스티잇은 2022년에 157억 원, 발라는 385억 원, 트렌비는 298억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지급 수수료, 뭐 운반비 같은 비용도 전반적으로 다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비용도 다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트렌비는 뭐 임원이랑 직원 급여 합해서 뭐 125억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렌비가 좀 개발자 비중이 좀 높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좀 인건비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발란 죄송합니다. 발란과 트렌비의 인건비 지출도 전년 대비 늘어난 걸로 이제 보였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 손실이 늘었으니까 물론 이건 좀 더 후술해서 얘기하겠지만 좀 약간 그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뭐 아까 매출 비중을 뭐 말씀해 주셨지만 또 뭐 그건 매출이라든지 손익이라든지 뭐 이것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커머스 업계에서는 GMV잖아요. 총 거래액인데 좀 3사는 좀 여기 좀 변화가 좀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액 지표로 커머스 업계 이제 판도 변화를 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품 플랫폼 3사 거래액 지표는 매년 굉장히 변화가 크더라고요. 그만큼 뭐 업계 판도가 빠르게 변화한다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부터 이제 거래액 지표 변화를 잠깐 살펴보자면요. 2020년에는 머스티잇이 거래액 2,500억 원으로 거래액 기준 봤을 때 업계 1위였어요. 그리고 당시 발라는 500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트렌비는 1,000억 원대 거래액이었고요. 그래서 2021년에도 머스티잇이 여전히 거래액 1위 자리를 유지를 했는데요. 2021년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곳 모두 거래액이 3,000억 원대로 뛰어서 좀 비등한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머스티잇도 성장을 했지만 나머지 두 회사가 이제 더 빨리 성장을 하면서 거래액 규모가 거의 비등해졌던 것이죠. 그러면 2022년에는 3사의 거래 규모가 어떤가요? 2022년 버전. 2022년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줬어요. 우선 각사가 밝힌 이제 거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발란의 거래액은 6,800억 원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에 트렌비의 거래액은 약 5천억 원이라고 밝혔고요. 머스티잇은 이번에 거래액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 안 밝혔어요? 머스티잇 측의 이제 답변을 말씀드리면 거래액 집계 방식이 플랫폼마다 다 다르고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거래액을 밝히지 않겠다 전에 이렇게. 밝힌 건 뭐죠? 그때는 그런 이슈가 없었나? 예. 네, 사실 좀 거래액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죠. 각자 기준을 다르게 잡는 게 있어서 그렇죠. 네,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머스티잇이 거래액을 밝히기는 했었죠. 네. 그리고 좀 거래액을 봤을 때 참고로 말씀드릴 점이 물건 파는 플랫폼에는 구매 취소나 반품이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머스 업계에서 이제 실제 실거래액을 보려면은 지금 총 거래액보다 통상 한 마이너스 30% 정도로 보는 걸 이제 실거래액으로 봐야 된다. 지금 말씀드린 거래 규모는 30%를 빼기 전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사실 뭐 지표 뭐 부풀리는 거야 뭐 좀 있으니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아까도 머스티잇이 뭐 문제 제기한 것도 있지만 확실히 좀 커머스 업계에서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거 과연 뭐 믿어도 되냐, 뭐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좀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한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 거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엄청 막 정밀하게 회계 실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외부인들이 회사가 밝히는 거래액이 정말 맞는지 100% 정확하게 확인하기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뭐 각자 본인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거래액을 집계하고 거래액 부풀리기가 거의 일종의 관행처럼 그렇죠. 굳어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래서 저도 이 각 플랫폼이 지금 명품 플랫폼들이 밝힌 거래액이 정말 맞는가 그래도 대략적으로라도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대략적으로 역산해보는 방법을 한번 써봤어요. 아, 예. 그래서 각사가 이제 밝힌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플랫폼 매출액, 상품 매출액, 그리고 각사가 적용한 플랫폼 수수료율을 가지고 거래액을 한번 역산을 해봤는데요. 이제 각사 2022년 플랫폼 수수료율부터 이제 보면은 머스트잇이 8.8%, 트렌비가 12.9%, 반란이 7%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수료율 적용해서 한번 역산을 해보면 반란은 직접 밝힌 거래액이 6,800억 원이었잖아요. 네. 거의 유사한 규모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렌비는 조금 차이가 좀 얼마나 한 2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머스티잇은 한 2천에서 3천억 원대 정도 이제 나왔고요. 근데 이게 역산법이 사실 정확하진 않죠. 예. 네네네. 한계가 있죠. 네, 그거는 네. 좀 강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에서 뭐 빠진 프로모션 비용이라든지 이런 변수 같은 거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실거래액을 파악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머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은 주제로 기사도 발행을 했는데 머스틱은 이거에 관해서 따로 피드백을 또 주셨어요. 이제 머스틱은 뭐 그 프로모션 비용 이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수수료율에서 판매자에게 지원하는 쿠폰 할인 같은 걸 차감한 금액만 부가세로 신고를 하고 매출로 집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가세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8.8% 수수료율로 역산을 하면은 실제 거래액보다 좀 낮게 집계될 수 있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직접 주셨기도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네,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데요. 좀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 물론 뭐 플랫폼 업체 말이 더 정확하겠죠. 예. 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한 게 3사 모두가 2022년에 적자 기록했고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사가 이 적자를 버틸 만한 체력이 있어요? 런웨이가 얼마나 남았죠? 일단 이 런웨이 때문에 이 기사를 처음 시작한 네.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2022년 말 기준으로 보고서를 봤을 때 이 3사가 현금 보유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재무자표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런웨이가 얼마 안 남았다,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머스티잇은 이제 보고서상으로 봤을 때 현금성 자산이 약 57억 원 정도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반란은 불과 32억 원 정도 있어요. 근데 반란은 지난해 시리즈 C 라운드로 250억 원을 투자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200억 원이 먼저 들어왔고 50억 원이 지난달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재무제표상에 지금 나와 있는 현금 보유량보다는 한 50억 원 정도 더 있는 80억 걸로, 원 정도 있다고. 네, 그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반란에서 재무적인 재무 상태를 잠깐만 좀 짚어볼 만한 게 재무적 불안 요소가 좀 있긴 있는데요. 2022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이제 800% 이상으로 좀 높은 상태고요. 매출 채권은 2021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재고 자산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좋은 신호는 아닌 거죠. 그리고 트렌비는 현금성 자산이 약 17억 원 있고 기타 단기 등 금융상품이 50억 원 이렇게 있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한 67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3사 모두 지금처럼 영업 손실을 뭐 100억, 200억, 300억 이렇게 내면은 런웨이가 뭐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머리 아파. 그 심각해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제가 딱 보더라도 몇백억씩 적자가 나는데 몇십억밖에 없다라고 하면 딱 그냥 뭐 계산 없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물론 투자 유치를 받으면 이걸 일거에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긴 한데 좀 투자 유치는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투자 자금 조달 상황을 좀 보면요. 3사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작년 2022년 하반기에 투자를 다 받았더라고요.
머스티잇은 2022년 6월에 CJ E&M으로부터 20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를 받았고요. 발란은 2022년 10월에 시리즈 C라운드로 25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트렌비도 작년 8월에 기존 투자사들 위주로 350억 원 규모 자금을 수혈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좀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전과는 좀 분위기 다르다 이런 걸 좀 느끼고 거의 좀 마지막으로 많이 끌어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최대한 좀 자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란은 기존의 기업 가치가 한 8천억 원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당시에 기업 가치를 3천억 원대까지 낮춰서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트렌비 박경훈 대표도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에 목표 투자금을 낮춰서 투자를 받았다. 최대한 좀 끌어모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자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투자금이 되게 많이 소진한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런웨이를 늘리려면은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추가 투자를 받든지 아니면 비용을 진짜 극적으로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3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성장을 하자는 이제 기조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 쪽으로 다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 비중이나 뭐 언제 틀었냐 그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할 텐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재무제표에는 2022년 이제 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성 개선 노력을 했다라고 공통적으로 밝혔는데 2022년 재무제표 상에는 아직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2023년 재무제표에서부터는 이게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각 사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년이 23년이 더 중요하겠어요. 저희가 22년이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한번 머스티잇부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머스티잇은 이제 2023년 중에 월 BEP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수수료율도 인상을 했어요. 8.8%에서 12.1%로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뭐 매체나 뭐 소재 최적화 같은 걸 통해서 광고 효율을 올려서 광고 선전비도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뭐 쿠폰 할인이나 뭐 판촉비, 뭐 서버비 같은 각종 운영비도 절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보다는 좀 직매입 비중을 확대하거나 풀필먼트 사업 같은 이제 신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머스티 조용민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본인 SNS에 BEP 달성과 손익구조 개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요약을 하자면 경영 효율화에 이제 힘써야 될 시점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BEP 달성을 무조건적인 목표로 삼기보다는 시장 반등의 시기를 좀 대비해서 플랫폼 본질에 좀 건강하게 투자하는 데 힘쓸 거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유동성이 떨어질 시점을 대비해서 미리 구축한 안전자산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 뭐 현금성 자산 외에도 유사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 반란도 이제 수수료율을 인상했고 광고 선전비 같은 비용 통제를 공통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3분기부터 영업 손실을 굉장히 크게 줄였다고 해요. 최근에 BEP 수준으로 실적이 개선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연간 BEP 달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발란은 아직 많은 게 오픈될 수는 없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기존 투자사들 중심으로 추가 투자 논의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트렌비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최근에 뭐 이런저런 뉴스도 나오고 상당히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좀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트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사 중에 2022년에 유일하게 적자를 줄였죠. 그래서 3사 중에서 좀 그래도 가장 빠르게 수익성 개선 쪽으로 좀 무게를 옮긴 좀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비는 2022년 적자 중에 70%가 상반기에 만들어진 적자였고 하반기부터 좀 흑자 전환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트렌비에 따르면 올 3월에 얼마 전이죠. 이제 월 기준 BEP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렌비 박경훈 대표는 이제 흑자 전환에 굉장히
집중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트렌비가 좀 흑자 전환을 위해서 취했던 구체적인 액션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 조직 전체 목표를 뭐 GMV 거래액이 아닌 판매 이익 쪽으로 목표를 좀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업부별로 좀 공헌이익을 보면서 사업 운영하는 쪽으로 이제 바꿨고 그리고 트렌비는 좀 항상 기술력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추천이나 뭐 진품 감정 AI, 뭐 재고 관리 기술 이런 걸 고도화해서 CRM 마케팅 비용이나 오퍼레이션 비용 같은 거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갔고요. 뭐 테스트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쿠폰이나 매체비 이런 것도 효율화했다. 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21년 대비 2022년 마케팅 비용을 절반가량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력 구조 조정도 진행을 했어요. 엔데믹 영향으로 기대만큼 이제 거래액이 오르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인건비까지 줄여 이제 BEP가 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30% 인력 구조 조정도 진행했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 과정에서 아픔도 있고 뭐 당연히 좀 아쉬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그 박경훈 대표가 얘기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스타트업에도 좀 참조할 만한 포인트가 있긴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3사가 어쨌든 비용 통제하고 수익성 개선하려고 지금 각자 다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가 시장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또 뚫고 나가야 되고 이게 너무 어려운 과제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수익성 개선에 당연히 무게를 둬야 되는 시점인데 성장을 또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세고 나름대로 신성장 동력을 또 계속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스틱 같은 경우에는 CJ 쪽에서 전략적 투자를 받았으니까 CJ라는 이제 우군이 있죠. 그래서 머스틱이 올해 1분기부터 CJ 온스타일이랑 같이 풀필먼트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머스틱은 뭐 물류센터나 명품 물류에 최적화된 이제 명품 물류 관리 역량과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역량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 직매입 물량을 처리하기도 하고 판매자들을 위해서 입고, 적재, 포장, 배송 이런 걸 해주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 CJ 대한통운과도 지금 물류 인프라 공유나 활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란은 좀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발란도 이제 어렵겠지만 성장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이제 보였는데 발란은 B2B 사업 부문을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발란은 이제 2022년에 발란 커넥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B2B 사업을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국내 병행 수입 업체들과 해외 부티크 브랜드들을 이제 연결해주면서 B2B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중소형 사업자들한테 정산, 뭐 배송 트래킹, 전사적 지원 관리 이런 통합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B2B 사업의 골자였고요. 그 외에도 뭐 판매 카테고리를 확장한다거나 뭐 글로벌 진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다. 네,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트렌비는 어떤 성장 전략을 갖고 있나요? 트렌비는 계속 기술력을 좀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하는데요. 뭐 감정 AI, 뭐 추천 AI 이런 기술을 통해서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 성장도 이런 기술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뭐 빠르게 개발하고 오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트렌비 사업에서 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중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렌비는 2년 전에 중고 위탁 판매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지금 이제 중고 사입과 C2C로 이제 카테고리를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직접 등록, 위탁 판매, 현금 매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중고 명품 거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렌비에 따르면 2023년도 1분기에 중고 상품 총 거래액이 140억 원 정도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코로나 때 버닝했던 기업들은 되게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아니면 코로나 전이나 아니면 코로나 거의 끝날 때쯤이나 아니면 지금 버닝해야 되는 기업들은 좀 운이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명품 플랫폼 회사들이 좀 그런 사례인 것 같거든요.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 버닝을 해야 됐고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이제 투자시장이 막히니까 막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 약간
좀 달리 이야기하자면 좀 운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나름대로 뭐 업체들이 노력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마지막으로 그 3사의 뭐 미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명품 플랫폼 시장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약간 어긋난 운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온라인 명품 시장 화랑일 때 각자 좀 큰 존재감을 좀 자리 잡고 마케팅 출혈 경쟁하고 이랬던 때가 이제 좀 페이즈 1이라면은 이제 좀 다른 새로운 페이즈 2가 열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적자 해소나 수익성 개선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영품 플랫폼들이 좀 진짜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성장폭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엔데믹 기조에 들어서면서 명품 플랫폼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데이터 통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모바일 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 2월에는 머스티잇의 평균 MAU가 뭐 29만 명, 반란이 58만 명, 트렌비가 72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 1, 2월 평균 MAU를 보면은 각각 머스티잇이 18만 명, 반란이 36만 명, 뭐 트렌비가 35만 명, 이렇게 절반 가까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런웨이를 넘기고 추가 투자를 받든 이렇게 생존 위기를 좀 넘기고 나면은 이제 고객들이 온라인 명품 플랫폼 자체를 좀 지속해서 찾아올 이유를 만드는 게 오히려 진짜 과제로 닥칠 것 같다. 또 명품 시장에는, 온라인 명품 시장에는 여러모로 노이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계속 찾아오게 하는 일이 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 각자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좀 물론 좀 아쉬운 일이지만 좀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한동안은? 저도 진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데요. 시장이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시장이 작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플레이어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좀 드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이게 명품 수요도 좀 줄고 있나요? 어떠죠? 명품 수요도 명품 수요는 준다는 느낌은 없는데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는 분명히 줄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대로 노이즈가 있어도 뭐 진품 가품이랄지 뭐 그런 노이즈는 아마 계속 따라붙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진짜 비싼 거는 또 온라인으로 못 산대요. 그렇죠. 뭐 가령 진짜 막 에르메스백, 샤넬백 이거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제 생각에 아마 준명품, 아마 또 MZ 세대 분들이 막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준 명품 뭐 이런 거 구매를 할 텐데, 그러면 객단가도 생각보다는 낮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분명 명품 시장 자체는 절대 작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명품 구매한 시장은 생각보다 작았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좀 되게 커 보였던 거 아닐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뭐 또 그걸 어떻게 보면 혁신에 성공한다면 명품의 저도 막 만약에 저 뭐 사라고 하면 되게 망설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500만 원? 이건 어떻게 그럴 것 같은데, 또 이걸 또 그 미션을 수행한다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너무 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게 진짜 그러네요. 여기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박경문 대표님이 또 여러 명 만나면서 들었다는 것도 듣고 해서 그 진정성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뭐 성장의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답인가? 모르겠네요. 국내에서만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만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좀 운도 나빴지만 좀 암초도 있다. 되게 한 1, 2년 동안은 좀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명품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김홍님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역시 정말 디테일의 강기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화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되게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도 오늘과 같이 흥미로운 주제,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